행안위 간상인데 예. 지금 강원지사하고 직결된 레고랜드 사태가 뭐 일파만파로 지금 돼가지고 이 수습하기가 정말 힘들게 됐는데 저때 김진태 지사는 왜 그랬다고 해요? 참 희한해요. 이제 9월 28일 날 지급 보증 불이행 선언을 한 거거든요. 김진태 지사가. 근데 이게 이제 인수위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지사가 되고 인수위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레고랜드가 이제 지방채 이 발행을 하면서 그 지급 보증을 강원도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불이행 선언을 하다 보니까 지방채 같이 좋은 우량의 것들도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채권 시장이 완전히 혼돈이 오고 이게 무질서가 오고 또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이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진태 지사가 그렇게 하고 이제 채권 시장에 혼란이 오니까 일파만파 번지니까 10월 21일 날은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 그리고 원금까지 해서 내년 예산에 해가지고 상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은 또 부지사가 그 정광래 부지사가 12월 15일까지 전액 다 채무를 2,050억 원을 상환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내가 보기에 김진태 지사는 전임 지사 최문순 지사의 실적을 전임 지사와 꼬리를 끊어내는 작업. 그러니까 이 전임 지사의 실적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왜냐하면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이자 지급을 하면서 이게 원래 만기일이 내년 11월 30일인가 그래요. 아직 시간도 많아. 그걸 왜 지금 지급 보증을 불이익에 하겠다고 하면서 이걸 일파만파 키우는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전임 지사의 실적을 완전히 이제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제 본인은 다르다. 이제 이런 건데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혼란이 왔고 초우량 공사 같은 경우도 그 회사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유찰되는 현상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이 채권 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당에서 그거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꾸렸어요. 정무위가 이제 원래 그 소관부서고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 해서 2명씩 해서 간사들 다 들어오고 해서 김종민 의원이 이제 단장이 되고 이제 우리 위원들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월요일날 우리가 현장도 갈 거예요. 강원도 중도 레고랜드 현장도 가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레고랜드를 그 공사하는 데 있어서 그 인프라 공사를 하는 회사가 동부건설인데 동부건설 그 밑에 협력업체 여기가 지금 데모하고 있어. 돈을 못 받으니까 수백억 단데요. 데모하고 있고 이게 이제 계속 연쇄적으로 이어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우리가 진상조사단에서 발표를 하고 이걸 해야 되고 김진태 지사는 이거 엄청난 책임을 져야 돼.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도 하고 사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행안부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안 했어. 지방재정 뭐 지원관과 뭐 거기 하고 내가 얘기해 보니까 거기도 협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이제 자기 독자적인 발상 속에서 진행이 된 거다. 도지사 되고 나서 아주 부드러운 진태 씨가 됐다고 그러더만은 이게 둔촌동에도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는데 서울 둔촌동 한 15,000세대 짓는 거예요. 거기도 지금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우량 회사, 트리플 A 우량 회사들이 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자금을 모아서 이 재건축과 공사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증권사나 이런 데서 사들이겠어 그걸. 나라의 전체의 유동성 위기가 그럼 유동성 위기가 엄청나게 오는 거지. 이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지. 이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부도를 내는데 어떻게 믿고 이걸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가 21일 날 발표를 내년에 상환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 또 급하게 일파만파 번지니까
거기 경제 부지사가 12월 15일까지 상황하겠다 올해 이렇게 다급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대포적인 이런 행정이다. 결국은 윤석열 정권과 거의 유사한 그런 사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행안위 간사니까 이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금방 이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지방 소멸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아마 그 부분 충분히 다뤘을 건데 이거 현안과 대책은 뭡니까? 근데 사실은 지방 소멸은 좀 이제 그 지방에 직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산업연구원의 연구의 결과예요. 근데 이렇게 지방채도 이렇게 부도 내고 하면 누가 어느 회사가 그 지방에 투자를 해서 이 일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신뢰도를 빨리 이제 회복을 시켜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지방, 지역 균형 발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정부의 지원책과 직접적인 투자의 구조를 갖춰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우선. 이게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58%가 수도권에 와 있거든. 서울 수도권에. 이걸 지방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면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빨리 지역에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일자리가 그냥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걸 직접 투자하게끔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키워줘서 그걸 이제 서로 상생하게끔 만들어야죠. 민주당 차원에서 가장 주력해야 될 입법과 예산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국회의 이제 예산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민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뭐 청년 지원 문제 또 공공주택 문제 아까 얘기했던 지역 상품권 문제 하여튼 이런 민생에 관련된 부분들은 최대 예산을 지원을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초부자 감세 같은 거 이런 것들 뭐는 좀 저희들이 잘 이 제재를 좀 가야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입법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당의 입법보다는 이제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제가 행안위에서 우리가 국립묘지 안장을 이 현재 군인들은 20년 근속 군인이 20년 근속을 하면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요. 근데 같은 특수직 공무원인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진압할 때 이 사망을 했거나 또 경찰은 범인을 잡을 때 뭐 사망했거나 이럴 때만 국립묘지를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안을 낸 게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도 20년 이상 되면 호국원 같은 국립묘지에 나중에 사망하면 안장될 수 있게끔 그 법안을 내놨고 그게 이번 상임위에서 국정감사에서 제가 많이 따져서 그 이제 행안부 장관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가자 이런 이제 답변을 얻어냈거든요. 그리고 소방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경찰 직급보다 소방공무원들 직급이 이제 한 단계 낮은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위기 발생 시에 위기 재난에 대응할 때는 소방본부장, 지역의 소방본부장이 헤드쿼터가 돼서 경찰청장이나 해경청장을 지휘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서울하고 부산만 빼놓고 나머지 지역은 경찰청장이 더 위에 돼 있거든. 소방본부장보다 지역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직급 상향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 행안위 장관이 처음에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상당히 어느 윤핵관보다도 세다 이런 말도 있었고. 지금도 세죠. 거기다 그 김순호 경찰국장, 경찰국 신설도 이렇게 반대 속에서 이 밀어붙이더만 거기서 또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인물을 경찰국장으로 지금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국정감사 때도 이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시행령 통치라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을 뛰어넘어서 시행령으로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국 신설 문제도 지금 이 행안부와 경찰청 간의 관계 속에서 인사 문제는 이제 경찰청장이 이 추천을 하면 행안부 장관이 재청권을 가지고 인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인사 문제 또 국무회의 때 들어가는 뭐 서류나 기획 이런 것들 이거는 행안부 내에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경찰국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국에서. 그래서 내가 그 국정감사 때 물어봤어요. 경찰국 잘 돌아가냐? 경찰국장 잘 일하냐? 그랬더니 그 이상민 장관이 그냥 웃으면서 잘 되고 있다 이건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경찰국을 만든 거는 결국은 인사를 하기 위한 인사를 하기 위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경찰 인사를 자주지하겠다. 경찰 인사를 장악하는 거지 행안부 장관이 그게 나는 제일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말 연초에 총경급 이상의 이제 인사를 보면 알겠죠. 왜냐하면 지금 경찰국 신설된 경찰국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경찰국장 그 경찰국의 수장인 경찰국장을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을 잡아는 그 김순호라는 사람을 거기다 국장을 앉혔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맞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과거의 치안본부의 부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마다 또 이번 국정감사 때도 김순호 국장 바꿔라. 김순호 국장 본인 자체가 다른 부서를 가길 원할 것이다. 본인이 맨날 상임위에 와갖고 또는 국정감사 때 서서 자꾸만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본인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복시켜라. 다시 경찰청으로 원복시키는 게 맞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이상민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연말 정도 돼서 치안감 인사가 있을 때 아마 좀 정리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는 보는데 어찌됐든 경찰국을 만든 그 자체 이 법을 위반하면서 경찰국을 만든 그 자체는 결국은 검찰은 이미 장악했다고 보고 검찰공화국으로 이제 운영이 되니까 근데 경찰 수사권이 독립돼서 경찰을 장악하려면 결국은 인사권을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우려스럽죠. 그래서 12월 달에 경찰 인사를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율이 이 낮은 상태에 고착화 된 것 중에서 왜 그러냐를 물어보면 항상 두 번째, 세 번째가 국정 운영 무능 이 부분들이 항상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것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보수층도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이 출범한 것 같아요. 인재풀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인재풀에 한계가 있다. 지금 이제 이주호 장관 뭐 예를 들면 언제 때 장관입니까? MB 때. 그리고 김문수 경산호 경산호 위원장 뭐 다 이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제대로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호흡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인사가 정말 중요하다. 근데 그런 인사를 제대로 하려면 인재풀을 다양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아니 기존의 정치권이나 이 부분에 은혜 받은 바가 없으니까 좀 자유롭게 뉴페이스를 이렇게 등용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 공정과 상식, 원칙 이거를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국민적 지지도를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검찰공화국이라 보십니까? 뭐 저는 거의 그렇게 보죠. 인사에서도 핵심. 인사도 뭐 핵심들은 거의 검사 출신들이 가 있고, 저는 뭐 그런 또 뭐 여러 얘기 들리는 것만 봐도 그 이제 정확한 팩트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얘기 듣는 것만 봐도 너무 이 검찰 위주의 이 정치 행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정권과 야당 그런 분기점이 경제에서 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경제 위기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 레고랜드 그걸 갖다가 또 촉발시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IMF나 세계 금융 위기 같은 게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으니까. 그런데 과연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들이 이걸 지금 해낼 만한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도 그렇고 외교, 국방, 안보 이런 것 다 그렇잖아요. 지금 남북 관계라든가 이 중국과 미국과 일본의 관계라든가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방사포 쏘고 이런 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라든가 또 경제로 돌아와서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경제 속에서의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잘 핸들링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포진이 필요한데 그것도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보는 거죠. 다 한참 지난 시절에 경제 관료 출신들을 그러니까. 경제팀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로 배치해. 국민을 의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통령. 민심이 무서움을 전혀 모르는. 민심이 어떻게 가는 거를 본인은 의식해야 되는데 여론조사에 본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거가 더 경계해야 할 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민들의 이 민심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이거에 대한 진단을 해야 처방이 나올 텐데 그게 전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이 아닌가. 이 정부 여당 이야기 들어보면 이 언론의 왜곡 현상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요. 언론이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좋지 않게 흐른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언론? 언론이 왜 왜곡됐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 언론도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들도 많이 하는 걸로 방향이 바뀌고 있던데 왜 그렇게 됐겠냐 이거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을 수용하면서 뭔가 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하나도 이게 지금 제대로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원인을 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결과만 보고 남탓만 한다. 이런 거. 그런 거죠. 그죠? 어쨌든 내년 2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대표가 되면은 그 대표는 뭐 다르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 또 총선을 바라기 위해서는 뭔가 국회랑 그걸 해야 되고 그걸 최고 책임자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이 거명되는데 민주당에서 봤을 때 그래도 협치를 할 만한 인사는 누구라고 봅니까? 제가 뭐 개별적인 사람을 누구가 제일 낫다 이런 거보다는 좀 진영 논리를 따지지 않고 합리적인 보수였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되면 여야 협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마 당심을 얻기는 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분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기들이 총선 성지가 그럼 필요하니까 필요해서 그런 분을 오히려 당선을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죠. 이제 곧 정치개혁 특위도 가동될 건데요. 2004년도에 처음에 이 국회에 진출한
하시고 했기 때문에 정치 개혁에 대한 어떤 요구와 열망은 남다르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 개혁, 정치 제도 측면에서는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저는 이제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 공천에. 공천 시스템. 민주당 공천 잘해서 지난 총선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해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거를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은 주로 이제 경선을 많이 붙였죠. 경선 과정을 거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시스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전 중요하다.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좀 확대해야 된다. 확대. 그러니까 뭐 석패율 제도 또 정말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의만 했죠, 문의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문의만 하고 준연동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좀 살려서 확대를 좀 해야 그럼 지역구 의석이 줄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은 약간은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반발 때문에 지난번에도 준연동. 네,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을 좀 줄이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숫자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적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석수에 대해서 이 제한을 하는 말을 거지, 못 하잖아요. 제한을 하는 거지. 정말 실질적인 국회 의정 활동을 하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국회의원 의석수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예산 대비하더라도 엄청나게 차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제대로 된 국회의 원구성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 비례대표를 좀 활성화해야 이 직능단체나 전문적인 정치인들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양산할 수 있고 또 이 1대1의 소수 정당끼리의 죽지 않으면 살고 살지 않으면 죽고 뭐 이런 죽기 살기식의 이 전쟁 같은 정쟁이 되다 보니까 이 정치 행태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비례대표를 좀 확대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던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것들을 좀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노회찬 전 의원도 그렇고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한은 금방 말한 죽기 살기식이 되는 될 거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살려면 상대를 죽여야 되는 이런 이 제로섬 게임 같은 정치를 가지고는 앞으로 정치 발전이 이뤄내기 쉽지 않죠. 대통령제를 안 바꾸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 바꿔야 한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중대선거구제는 지금도 이제 찬성 측이 있고 반대 측도 있어요. 유신 시절에 하다 보니까 국민들 인식이 좀 부정적이에요. 네, 반대 측도 있는데 이제 중대선거구제의 장점도 있고 단점은 신진 인사가 들어오기가 어렵지. 중대선거구제. 그렇죠. 네, 이게 그 중진급들 주로 이제 현역 지금 국회의원이나 다선 국회의원들 유리한 국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이걸 잘 좀 배합하면서 정치개혁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고 또 저는 이 교사들 있잖아요. 교원. 예. 교원도 지금 이제 교원이나 공무원들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당 가입도 안 되고 아니 이거는 풀 때가 됐죠. 이건 풀어줘야 된다고 봐요. 예, 이 교원들, 공무원들 자기의 정치 의사 표현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